선생님 그러면 박사학위자가 몇 명이나 배출이 됐습니까? 박사학위는 6명. 6명. 그러면은 누구 기억하시나요? 네, 처음에 이제 한국 최대 교수로 있는 김혜영 박사라고. 거기는 이제 체육대학이요? 체육대학인데 내가 막 오자마자 예. 바로 좀 있다가 내 위에 모의정 교수님이라고 계시는데 그 선생님이 예, 지도하셨던 예. 학생이었어요. 예.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여러 가지 여건상 새로 신진이 좀 지도했으면 좋겠다 해서 나한테 오게 됐는데 그 학생은 이제 체육물리에 관심이 있었어요, 원래. 그래서 그걸 하겠다고 하는 정해져 있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이제 원래 여러 분야를 그냥 막 별로 거부감 없이 많이 했던 사람이거든요, 내가. 그러다 보니까 체육물리 하려면 하지 뭐. 난 쉽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뭐 체육물리도 뭐 하는 거지 뭐 못할 거 없다 해서 이제 지도를 그냥 덥석했죠. 그래가지고 그 논문도 쓰고 그랬어요. 그래서 덥석가지고 그래서 체육물리로 해서 이제 최대 교수가 됐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박종희 박사라고 이제 천문연구원에서 이제 밀리미터 전파 수신기 개발해가지고 듀얼 채널 해가지고 그걸 아주 그냥 새로운 장비를 만들었죠. 그래가지고 논문 쓰고 아주 좋은 연구를 실험 장비를 만들고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후에 삼성 종합연구소 거기 가가지고 아주 능력을 발휘해가지고 상무도 됐어요. 상무까지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퇴직한 후에는 서울대 경영교수로 가고 지금 연구재단에서 활동하고 있죠. 아주 활동력이 많고 우리 저 시계 있잖아요. 스포츠 시계, 건강 시계. 그걸 개발한 사람이에요. 그거. 그래요? 팀을 꾸려가지고 그거 책임자로 그걸 만들었어요. 대단한 일이죠. 물리학과 나와가지고. 그러게요. 그 밑에 사람들은 다 서울공대 전자과 나온 사람들이. 다재다능하네요. 걔들 다 꾸려가지고 보통 일이 아니에요. 나 같으면 못해요 그거. 그거 대단한 일을 했어요. 그래서 그거 있고. 그 외에 뭐 몇 사람 더 있죠. 이제 최인영 박사 이제 뭐 아까 잠깐 이야기했고 박나희 박사라고 있고 김경수 박사. 김경수 박사는 저기 포항에 지금 연구소에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은 나구원 박사라고 지금 경희대 연구원으로 있고 그렇죠. 김정리 교수는 선생님 학생이 아니에요? 그 석사만 하고. 석사만 하셨고. 그 다음에 박사는 미국을 다 유학 가서. 그래서 석사하고 나서 이제 외국에 가서 박사한 사람 몇 명 있죠. 선생님 참 10년이 넘게 이대에 계셔서 거기서 많은 일을 하셨는데 제가 듣기에 우리나라에서 천체물리 과목을 처음으로 개설하셨다고. 네, 그렇게 된 셈 같아요. 근데 이제 보니까 내가 물리학과잖아요. 천문학과면 그런 생각 별로 안 했을 텐데 물리학과인데 물리학과 학생들 이렇게 들어오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천문에 관심이 많다고. 이대는 천문학과가 없거든요. 근데 이제 천문에 관심이 있는데 갈 데가 없으니까 물리학과 학생들 꽤나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뭔가 지도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강의를 천체 쪽의 과목 천문학과에서 들을 과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천체물리라는 과목으로 해서라도 조금이라도 가르쳐주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 그래서 과목을 이제 개설했죠. 그 천체물리에서는 이제 주로 어떤 부분을 많이 가르치시는 과목이었나요? 그러니까 이제 현대우주론이라고 시야마가 쓴 책 있잖아요. 그래서 그 책을 이제 많이 커버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후에 이제 그 우주론 아닌 분야들 이제 그 천문학에 관련된 분야를 이제 그 후에 좀 붙이고 그렇게 해서 과목을 내가 뭐 그냥 적당히 섞어가지고 이제 주제를 만들어서 강의를 했죠. 왜냐하면 이제 천체물리도 여러 의미로 쓰이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빛에 대해서 가르치는 거, 이제 가스, 하이드로다이나믹스 가르치는 것도 있고, 그 역학, 항상 역학. 그런 아주 전문적인 것까지 하기는 아니고, 좀 천문학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걸 이제 일단 커버를 해야 되고 이제 그런 입장에서 관심을 좀 불러일으키고 하는 이제 약간 제너럴한 거라고 좀 봐도 되겠죠. 그렇게 천체물리. 그래도 선생님의 후광으로 이화여대에서 천체물리 하는
학자들이 꾸준히 배출되고 그래서 우리 학계에 그래도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정리 교수 같으면은 한국천문학회의 학술위원회 위원장 하고 있습니다. 학회도 여러 군데 관여하셨죠? 예, 뭐 물리학회 거기서 이제 저기 천체물리위원장도 하고 좀 했고 천문학회는 많이는 안 했고 그냥 2, 3번인가 박 선생님한테 추천해 주셔가지고 2, 3번인가 했어요. 그러고 이제 한국 우주과학회에서 좀 많이 활동을 했죠. 내가 그래서 회장도 하고 좀 많이 활동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냈던 게 이제 우주과학회인데 카즈믹 레이 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것도 있고 우주과학회 갔더니 웰컴을 하더라고. 그래서 그럼 나 여기 있으면 되겠네. 그래가지고 그래서 열심히 있었죠. 죄송합니다. 그 물리학회에 천체물리 국가 초기 역사를 좀 하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면 그렇죠. 좋겠습니다. 천체물 그러니까 분과가 좀 옛날에 이제 트레디셔널 분과가 여러 개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천체물리 분과는 없었죠 처음에는. 근데 우리가 이제 저를 포함해서 몇 사람이 생각해 보니까 물리학회 안에서도 천체에 관련되는 분과가 있어야 되겠다. 그렇게 이제 공감대가 좀 많이 형성되다가 한양대 이철훈 교수라고 계세요. 나보다 3년인가 그런데 그분이 이제 우리가 좀 열심히 하자 해갖고 둘이서 천체물리분과를 적극적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간사를 하고 그분이 위원장을 해서 처음에 시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시작해서 쭉 이제 계속 잘 굴러왔죠. 그래서 우리가 천체물리라고 하는 거를 물리학회 안에서도 좀 우리가 천문학회에서 하는 분야도 있겠지만 물리학회 안에서도 좀 해보자. 의미가 있다. 그렇죠. 한 거죠. 그러니까 이철훈 선생님하고 이제 같이 만드셨군요. 내가 두 번째 이제 위원장을 하고 그렇게 됐죠. 1995년에 이제 그 결성이 됐으니까 선생님 귀국하시고 10년 10년 후에 그렇게 됐네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처음에는 이제 천체물리 분과를 찾으러 가면 물리학회 때 저 구석에 이제 끝방 그렇죠. 제일 막내. 끝방 옆방이 그 입자물리고 그 다음 방 천체물리예요. 그래서 이제 가면은 지금은 아마 훨씬 더 많이 모이실 텐데 그때는 굉장히 그 오손도손 아주 빈약했죠. 어떤 기억이 납니다. 그 천체물리 분과 그래도 뭐 이제는 천문학회 파트너로서 잘. 근데 특히 이제 중력파 같은 게 좀 활성화가 되니까 또 그 분야가 좀 커지고 그런 거 같이 보이긴 하더라고요. 우주과학회 그 학회장 하실 때는 혹시 뭐 어떤 기억나시는? 근데 그때 학회장은 이제 그냥 우주과학회는 말 그대로 이제 원래는 이제 스페이스 사이언스니까 이제 뭐 태양계 안에 있는 거 이제 뭐 화성이나 뭐 이런 쪽을 중점을 하는 게 원래 목표이긴 한데 꼭 그것만 한 건 아니고 처음에는 이제 천문학도 이제 섞여 있었고 많이 그렇게 운영이 됐어요. 그러다가 근래 와가지고는 이제 스페이스 테크놀로지가 아주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요새는 천문학은 거의 빠지고 그래서 이제 그 항공 우주 뭐 그냥 우주선 뭐 쏘아 올리고 막 그냥 로켓 막 이런 쪽에 그 엔지니어링 쪽이 많이 들어왔어요. 지금 그렇게 됐는데 어쨌든 내가 학회장 할 때는 좀 어느 정도 초창기였기 때문에 내가 이제 회장하면서 그 예를 들어서 학회지 같은 거 만드는 것도 구시대로 옛날에 그 이상하게 만들지 말고 좀 멋있게 제대로 인포메이션 착착착 들어가게 제대로 해서 다 바꿨어요. 내가 다 폼도 다 바꾸고 학회지도 바꾸고 다 바꿨어요. 그래가지고 프로그램도 다 바꾸고 표지 디자인 표지 디자인 다 새로 에디팅 전부 다 새로 하고 개혁을 하셨나요? 아니 완전 다 바꿨어요. 그래서 학회지도 완전히 모양 바꾸고 근데 모양만 바꾼 게 아니라 안에 스트럭처나 내용도 완전히 바꿨어요. 그래서 아주 현대식으로 이제 바꿨죠. 그래서 그런 작업을 포함해서 그렇군요. 언젠가 갑자기 그 우주과학 기지가 갑자기 이상해졌죠. 멋있어지죠. 그때 내가 바꾼 거예요. 그러셨군요. 그래서
아니 갑자기 우리 천문학회지가 약간 이상해졌죠. 네, 부끄러울 정도로 멋있어진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그렇게 됐을 거예요. 아, 그랬군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물리학을 이제 전공을 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그 원리를 찾는 거 군더더기 나올 필요가 없고 그거에 우리가 물리학에서 추구하는 바잖아요. 그러니까 뭘 하더라도 가장 핵심을 찾고 하면 정확히 하고 그런 이제 항상 마인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원리를 찾는 학문이니까. 선생님 제가 그 듣기에 그 공부하시고 연구하시면서 뭐 우연이겠죠. 뭐 필연일 수도 있겠지만은 그 유명한 이제 학자들, 노벨상을 받은 학자들 그런 저기 위인전에 올라가실 만한 그런 분을 많이 뵈셨다고 들었는데 뭐 기억나시는 대로 몇 분 소개 좀 해주시죠. 사실은 노벨상을 받으신 분을 직접 간접으로 많이 접했어요, 내가 사실은. 그래서 다 이야기하고 싶은 분이 꽤나 여러 분 계시긴 한데 어쨌든 그 중에서 조금 많이 직접적으로 좀 많이 가슴에 와 닿는 분 몇 분만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첫 번째로 아까 페르미 이야기 드렸잖아요. 그분한테서 정말로 너무너무 많은 영향을 받았고 또 시카고 대학 간 것도 어떻게 보면 나도 모르게 그냥 그분 끌려갔던 거고 이 책이 요건 파인만 책이고 이거 그래서 이제 페르미 아까 이제 책이죠. 그래서 요게 이제 그 페르미에 대한 책인 한 200페이지 정도 꽤나 길게 서술이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난 이제 사진 다 잊어먹었는데 요새 보니까 이 내용이 진짜 중요한 내용이었네. 그러니까 내가 실험실에서 이렇게 했던 그 여러 가지 그 기본적인 것도 다 여기 많이 있어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진짜 실험이라는 거 이런 걸 좀 계속해서 마음에 새기면서 했으면 좀 더 빨리 했겠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그분한테 좋은 이야기가 있었는데 근데 한 가지는 더 이거 이야기하고 싶어요. 뭐냐면 워낙에 이분은 이론과 실험에서 뛰어난 학자이겠는데 시카고 대학을 물리학과가 옛날에는 아주 넘버원 대학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 그렇게 된 게 페르미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페르미 이분이 시카고 대학을 아주 최고의 대학으로 만드는 분이에요. 물리학과를. 어마어마한 그분의 영향이 다 스며 있더라고요. 모든 거. 우리가 하다못해 대학원을 들어가면 우리가 실험 과목을 들어요. 의무적으로. 이분이 다 만든 거예요. 보니까 그래요. 그래요? 그래가지고 모든 대학원, 물리학과 대학원생은 실험을 3학기를 무조건 들어야 돼요. 그래갖고 시험을 엄청 중요한 시험을 봐야 돼요. 그 통과를 못하면 졸업이 안 돼요. 그냥 그거 끝나는 거야. 근데 그때 들은 과목, 그 실험을 하면서 한 실험 과목 종목마다 일주일 동안 실험을 계속 해야 돼요. 그걸. 예를 들어서 지만 이펙트라든지 라더포드 실험이라든지 이런 거 줄줄이 밀리칸 오일 드롭 실험 이렇게 중요한 교과서에 나오는 온갖 유명한 실험 있잖아요. 다 해요 거기서. 그러니까 나 거기 가지고 한국에서는 이름도 잘 못 들어봤던 실험들을 다 해요 거기서. 그래가지고 나 거기서 어마어마한 이제 실험에 대한 걸 그냥 교육을 받았는데 우리는 그냥 교과서에서 그렇지. 그렇다고 하니까 끝이야 그냥. 그런 줄 알지. 근데 직접 실험을 다 하면서 레포트 써가 발표도 해야 되고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긴 시간을 하거나 시험까지 보고 나니까 중요한 물리학의 기본적인 건 다 알게 되더라고요. 그 어마어마하게 아주 근데 그거를 이분이 강조를 했던 것 같아. 꼭 그렇게 해야 된다. 물리학과는 이론하는 학생도 반드시 이런 실험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양반의 주장이. 어쨌든 그래서 이분의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근데 한 가지는 최근에 이걸 읽어보니까 어떤 또 느낌을 들었냐. 이분이 이태리 화학자잖아요. 근데 부인이 유태인이에요. 그 다음에 이태리에서 이렇게 있다가 로마 대학 교수 있다가 그 히틀러의 영향으로 이제 유태인이 탄압이 됐잖아요. 그래서 거기 노벨상을 38년에 받았는데 받자마자 미국으로 도망 나왔어요. 부인하고 같이. 그러한 스토리가 다 그 원자폭탄 개발한 이야기 다 있는데 내가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유명한 분이고 그 대단한 분이라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살았을까를 나는 내 머릿속에 있는데 기술된 걸 보면 내면을 보면 그분도 나하고 비슷한 게 있었구나를 너무 느끼게 되더라고. 사람으로서 약한 부분이 너무 많이 보여요.
그러니까 외국인으로서 예. 거기서 특히 유태인이고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막 도망다니면서 그냥 거기서 스파이로 안 몰릴까 막 전전긍긍하고 미국을 어떻게 하면 그냥 가야 되나 이태리에서 잡히지 않을까 하는 온갖 고민과 걱정이 그냥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요. 예. 그래서 그 정도 유명한 분 같으면 그런 거 하나도 없을 줄 알았거든요. 그러게요. 전혀 아니에요. 여기 나온 걸 보니까 나 깜짝 놀랐어요. 자세히 이렇게 음미하면서 보니까 야, 그 유명한 사람도 평범한 사람하고 똑같구나 하는 걸 너무나 많이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분한테 좀 엄청나게 영향을 받고 또 물론 이제 찬드라세카 인도 아주 유명한 천체물리학자잖아요. 난 그분한테서 영향을 사실은 간접적으로 영향을 많이 받고 또 직접적으로는 학사 지도 교수였어요. 그분이 그 사인해주는 지도 교수 그렇게 했는데 아카데믹 어드바이서 그러니까 이제 박사 과정에서 이제 수강 신청하고 이럴 때 도장 찍어줘야 되잖아요. 그럼 가서 도장 받고 이런 거. 아카데믹 이제 그래서 그래서 이제 한 학기 한 번씩 가서 만나지. 근데 이제 과목도 일반 상대 정도 듣고 했는데, 근데 그러면 개인적으로 이야기는 많이 못했죠. 그런데 워낙에 뭐 대단한 분이니까. 그런데 그분의 밑에 있는 조교수를 통해서 수업 시간에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수업 시간에. 미국에서는 그런 이야기 잘 안 하잖아요. 근데 그분이 워낙에 유명하고 들을 게 많으니까 수업 시간에 막 해줘야 돼요. 조교수들이. 그 양반이 이런 이야기 했어. 이런 일이 있었어. 막 너무 재밌고, 그거 나 지금도 다 기억해요. 한 10몇 가지 스토리가 줄줄이 있는데, 참, 인도 과학자로서 이렇게 대단한, 인간으로서, 물리학자로서, 천문학자로서, 이런 삶을 살았구나 하는 거 나한테 너무나 깊은 감명을 줬던 분이 찬드라세카예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는 사실은 내가 정말로 우리 학생들한테는 좀 강의 시간에 몇 번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 너무나 소중한 이야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도 마이너리티로서 그렇죠. 학문의 길이 순탄치 않았죠. 아, 그럼요. 영국에서 블랙홀, 백색 여성 그 이론을 했다가 에딩턴한테 그냥 완전히 작살내가지고 쫓겨난다시피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미국으로 왔는데 그때 인도 사람이니까 얼마나 박해가 많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스토리 중 한 가지가 그거예요. 뭐냐면 자기는 애를 안 낳았어요. 이유를 이야기 들어보니까 자기가 애를 낳으면 걔가 또 박해를 받을 거 아니냐. 그게 싫으니까 안 낳겠다고 해서 그래서 안 낳대요. 그런 식의 이야기가 줄줄이 있어요. 그리고 또 중요한 이야기 많지만 한 가지는 또 그 조교수들이 보니까 이 양반은 아침에 그냥 자기가 이제 그 양반보다는 더 열심히 시간으로라도 열심히 해야지 뭔가 서바이브가 될 것 같아서 열심히 하는데 아침에 가서 보면 항상 먼저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한 30분 더 오면 계속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6시인가 왔는데 또 계시더래요. 그래서 나중에 포기했대요. 더 이상 못하고. 집에 갈 때는 좀 늦게 갈 수가 있는데, 학교 올 때는 잘 안 되더래요. 그런 식의 이야기가. 그래서 굉장한 노력과 또 엄청난 노력한 분이에요. 그래서 시카고 대학에 있으면서 이어키스 전문대라고 위스콘신에 있거든요. 전문대가. 굴절망원이 제일 큰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대학원 강의를 쭉 나갔어요. 그 양반이. 평생을. 그러면 시카고에서 가려면 굉장히 멀거든요. 운전해서 가려면. 그러면 사람들이 다 그랬대요. 아니, 그렇게 먼 데까지 가서 강의하고 오면 파김치가 돼가지고 일주일에 몇 번씩. 도대체 어떻게 강의 연구는 켜녕 힘들지 않냐. 그랬더니. 학생 2명을 위해서. 학생 2명이, 2명은 아니고, 거기서는 이제, 그 천문학 강의를 했겠죠. 이제, 디디리하고 시엔 양은 이제, 시카고 캠퍼스에서 가르쳐서 물리학과 가르쳤을 테고. 그래서 이제 거기 여기서 가면서 그렇게 힘들게 하니까 그 후배 교수들이 너무나 참 안타까워서 이야기했더니 그 양반 뭐라고 대답한 줄 아세요? 아, 나는 아무 문제 없다. 나는 갈 때 운전해서 가는 동안에 운전하면서 자자 연구를 한다는 거예요. 상대에서 이런 계산 다 하고 블랙홀니 별의 이크웨이션 스테이트니 온갖 거 다 그 연구해서 다 머릿속에 가면서 다 한 다음에 내리면 딱 종이에다 놓고 다 쓴대 답을 결과 그 연구했던 거를 생각했던 걸 그래갖고 바로 내면 논문이 된대요. 그래갖고 그 양반이 분야마다 텍스트북을 썼잖아요. 그 양반이 되게 유명한 거잖아요. 온갖 분야를 다 근데
분야를 10년마다 한 분야를 바꿔가지고 텍스트북 쓰고 다 분야 바꾸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양반. 그러니까 그러한 전문학자가 있겠어요, 세상에. 그래서 그 많은 분야를 다 바꿔가면서 연구해갖고 텍스트북을 쓰고 했던 그 대단한 분인데 그렇게 그 생활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세상을 보고 참 나는 그렇게 못하지만 참 대단한 사람이로구나. 우리가 존경해야 된다. 저는 이제 뭐 그분은 굉장히 존경스럽지만은 제가 이제 그분 연구하셨던 걸 이렇게 보고 나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이분이 했던 일을 하면 안 되겠다. 이분은 원래 대가는 이제 중요한 거 몇 개 하고 가만히 계시어서 그 후배가 나머지 잔챙이를 챙겨야 되는데 이분 잔챙이 다 챙겨고 이분은 먼지 하나까지 다 쓰르고 가시니까 할 일이 없는 거야. 할 일이 없죠. 마지막 일반 상대들이 이런 블랙홀까지 된다고 썼잖아. 대단한 분이죠. 그래서 딴 길을 가야겠다. 맞아요. 그러니까 너무나 디스커리지를 시켜버렸지. 대단한 분이라서. 그분이 계셨고 또 한 분은 아주 유명한 분이 파인만. 리처드 파인만이라고 아주 물리학에서 대단히 유명한 분이죠. 그래서 내가 칼텍 했을 때 그분 이제 내가 옆에서 많이 뵀는데. 파인만 씨 농담도 정말 잘하시네요. 이게 번역을 하셨습니다. 이 책이 번역됐을 때 우리나라에 굉장히 매스컴을 많이 타고 유명한 번역책이에요. 87년도인가 냈는데 근데 나 이 책을 이제 미국에서 오면서 이 책을 알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번역을 한번 해야 되겠다 해서 번역을 시작했는데, 번역을 하면서, 물리학이라는 건 이런 거로구나. 이렇게 물리학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 걸 너무나 절감을 하면서 이 책 읽고 번역하면서 정말로 지금도 내가 감탄하지 않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정말 물리학이 세상을 살면서 물리학을 하는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살아야 된다. 하는 걸 그냥 실생활에서 그대로 보여주는 책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참 소중한 책이다. 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근데 이제 지도 교수들한테는 영향을 사실 많이 받았어요. 시렘이라는 분하고 앤더스, 그다음에 앱슈타인, 세븐한테서는 여러 가지 면에서 인생 교육도 많이 받고 도움도 많이 받고 그렇게 했는데, 근데 그러다 보니까 한 가지 나 보여주고 싶은 게 있는데. 이거는 근데 이제 화학했던 화학과의 앤더스라고 하는 그 지도 교수님, 콜롬비아에서 박사를 했거든요. 근데 이분이 나한테 내가 박사학위를 끝낼 때, 나한테 자료를 하나 넘겨줬어요. 봤더니 자기의 아카데믹 지니올로지, 그러니까 족보, 학문 족보를 나한테 그래서 그분의 지도교수가 누군가를 쫙 리스트를 나한테 넘겨줘서 내가 그걸 다시 이제 제대로 또 정리를 한 건데, 그래서 나로부터 시작해서 내 지도교수 누구가 잘 정리를 해서 내 표를 만들었는데, 어쨌든 여기 보면 이제 내 지도교수 위로 올라가 보면은 그 슈렘이라는 분의 지도교수는 파울러라고 유명한 칼텍의 그 노벨상 받은 계시잖아요. 그분이 바로 그 지도교수예요. 또 그분도 또 물리학과하고 이제 지올로지 쪽에 지도교수 2명을 했어요. 그래서 지올로지 쪽에 이제 슈렘도 그 와스버그라고 하는 이제 지올로지 쪽 운석에서 아주 유명한 분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분을 너무나 존경해가지고 사실은 이분한테 가려고 칼텍으로 가려고 했어요. 근데 연구비 때문에 못 갔는데 아주 그냥 알루미늄 26를 발견한 분이에요. 운석에서. 아주 대단한 연구를 하신 분인데, 이분도 지질학 쪽에서는 노벨상을 받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은 크로포드 프라이즈라고 하는 건데, 그리고 앤더스 위로는 쭉 올라가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유명한 분이 계신데, 리차드라고 하는 분은 1888년에 하버드에서 박사학위를 하고서 1914년에 노벨상을 받았는데, 미국에서 첫 번째 화학 분야의 노벨상을 받은 분이 그 지도교수 위로 가면 그분이 계세요. 그 좀 더 올라가면 뭐 많은 분이 계신데, 금방 그 프랑스의 라보아제, 그 현대 물리학의 창시자라 그러죠. 단도대에 나중에 돌아가셨지만 화학에서는 어마어마하게 유명한 그분이 또 지도교수예요. 그것도 계속 올라가면 쭉 위로 올라 1450년 무렵에 그 이탈리아에서 뭐 박사학위 한 파두아에서 박사학위하고 뭐 연구했던 분들까지도.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지금은 물리화학이었지만 옛날로 가면 분야가 약학, 의학 이런 쪽이 많대. 해부학 이런 쪽이 옛날에는 중심 학문이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다 그런 분야예요.
라보아제는 선생님부터 카운트하니까 12대 선생님이죠. 그런 식이죠. 그래가지고 나 이거 보면 상당히 프라우드하고 재밌어요. 재밌고 네. 한국에는 이제 18세기. 유롱식학 선생님하고 고윤석 선생님 그다음에 에프슈타인. 네. 라보아제는 1743년에 태어나가지고 94년에 돌아가시죠. 18세기 그렇죠. 중반에 활동하셨던 분이고 뭐 15세기까지 세종대왕 때인데요? 네, 세종 때. 그리고 뭐 15세기. 루이 14세 때 뭐 저 피지션 했던 분도 계시고 뭐 온갖 아이고 재밌어요. 그래서 이런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데는 그 족보라는 건 없잖아요. 근데 거기도 어떤 학문 분야에서는 또 이런 족보를 만들어 가지고 그러니까 아카데믹 패밀리 트리 만드는 게 요새는 그 약간 그 유행이 있어서요. 특히 이제 수학 분야에서 그것을 많이 하고 있고. 저도 92년에 귀국했을 때 갑자기 이제 이게 궁금해져가지고 그 제 지도 교수가 자기 지도 교수를 쭉 알려줬어요. 그래서 저도 한번 만들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랬더니 이제 그 저희 지도 교수의 맨 위로 가면은 그 HR 다이어그램에 그 헐트 스프링 러셀 다이어그램이거든요. 그 러셀이 제 저상이더라고요. 병이 여러 병이 있나요? 6명. 아, 박사 배출하신 6명이 졸업하실 때마다. 그 이제 여기가 처음 제자 김혜영, 그 다음에 이제 박종혜 박사, 이렇게 이제 쭉 김경수 박사고, 여기 최인호 박사인가? 그리고 이제 그건 박나희, 마지막으로 나고은 박사. 그래서 박사님 이제 방식을 이제 마지막 디펜스 하고 나서 거기 이제 있었던 분들 전부 다 사인을 받아가지고. 특별한 기념품이네요.